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3. 사회에 있는 재산 혹은 국가재산. 사회는 국가로 조직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재산을 국가재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방식을 바꿀 이유는 없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우선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차이점도 살펴보아야 되겠죠. 공통점을 우선 본다. 그것은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본다는 건가요? 이어짐 속에서 본다.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원래 있던 것이 없어지면 달라진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새로운 게 덧붙여지면 달라진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없어진 것, 덧붙여진 것을 살펴보면 이제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역사를 이어짐 속에서 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게 아니다. 단절 속에서 역사를 파악하는 이들도 많다. 특히 좌파적 견해가 그러하다. 예전에 설명했죠. 좌파 인사들이 쓴 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자본론이죠. 사회의 부는 상품의 방대한 집적으로 나타난다. 재산은 상품의 방대한 집적이다. 과거와 현 시대를 단절시키잖아요. 재산은 상품의 방대한 집적이다. 그러면 고대와 그 이전 시대와 단절이 되잖아요. 그 이전에 있던 주택이나 농경지나 그런 것은 재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단절시킨다. 단절시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문장에 뭐가 나타나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나오죠. 현 시대를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 글을 쓴 이는 시장 지배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글을 쓴 이가 얘기하는 거고 아직 널리 유포된 단어는 아니죠. 많은 한국인들이 현 시대를 자본주의 그러죠. 자본주의 시대라면서. 근데 자본이 뭔가요? 자본주의 시대다 이러면 또 뭔가요? 자본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 모양이다. 그래야지 자본주의 시대가 성립하잖아요.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본이 고대에도 있고 현 시대 이전에도 있고 현 시대에도 있으면 공통적으로 있으면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본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자본론에 없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이렇게 시작하려면 자본이 무엇이다 규정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자본주의 시대다 이러면 과거에는 자본이 없었던가? 아니면 과거에는 자본이 있었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본을 중시하지 않은 시대를 있었나? 그리고 또 현 시대는 자본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거와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단절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모르고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깨달음의 경지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음, 말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알면서 그랬으면 어느 정도 뭐 전혀 몰랐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알고 조금이라도 알고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다면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뭔가요? 현 시대를 부정하는 거죠. 단절시킴으로써 어, 단절시키고 현 시대의 어떤 안 좋은 면을 보여주면서 다 현 시대의 문제인 것이다. 현 시대는 갑자기 나타난 시대이다. 있어서는 안 될 시대이다. 과거와 비교해도 그렇고 미래와 비교해도 그렇고 아주 더러운 시대이다. 악한 시대이다.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공산주의 현대 공산주의는 자본론에 바탕하잖아요. 공동생산, 어, 공동소비 내지 뭐 각자 생산, 공동소비로 가야 된다. 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사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다 아는 건데 그러면 어, 현 시대는 어떤가요? 각자 생산, 각자 소비죠. 현 시대 시스템으로 각자 생산, 각자 소비인데 각자 생산, 각자 소비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요? 각자 생산한 했을 때 각자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되고 일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이제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각자 생산, 각자 소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뭔가요? 생산해서 얻은 것, 자기 소유에서 얻은 것, 그에 대한 소득이 되는 거죠. 그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각자 생산, 어, 재산 인정, 소유권 인정, 소유권 인정하면 재산이 생기는 거죠. 각자 소비 그런 시스템인데 그럼 이 시스템이 현 시대에서 생겼냐는 거예요. 좀 더 과거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됐죠. 제도적으로 보장된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아리스토텔레스 글을 살펴봤죠. 고대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 역시 고대부터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시스템이지 현 시대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만의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단절시키고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이 마치 현 시대에 등장한 시스템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 양식은 일종의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핵심인데 언급한 내용이. 근데 현 시대의 이런 핵심 시스템 역시 고대부터 내려오던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그랬냐? 문경이 시작할 때부터 그랬냐? 예전에 언급했죠. 기록도 남아있고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러한 시스템은 더 적었을 수도 있다. 왜? 농림시장하면 공동체에서 그래요. 생산 방식을 결정해야 되니까 생산과 소비 방식을 결정해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시행착오 속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각자 생산, 각자 소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굶어 죽더라. 그것은 어디에서 기인하기 때문인가? 타고난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생각하면서 일하고 생각하면서 소비하기 때문이다. 공동 소비해버리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래요. 뭐 똑같이 소비하니까
일하면 힘들잖아요. 열심히 일 안 하려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 그래요. 생존이 불가능해지더라. 생산물이 급감하면서 생산성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요. 공통점을 우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이 자본 같은데, 응? 자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공통적으로 뭔지 보자는 거예요. 자본이 재산에는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밖에 없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재산은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의 집합이다. 이라면 어느 시대나 통하는 재산의 규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재산은 일하는 수단이나 소비 대상의 집합으로 나타난다. 즉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재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앞에서 했던 거고 설명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죠. 이와 같은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있기 마련이다. 설사 화폐가 널리 유통되어 상품으로 재산이 구성되지, 이거 다 저번에 했던 거고 뒤로 가야죠. 사회인 재산은 국가재산이죠. 현 시대의 사회는 국가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그럼 이제 국가에는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자.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있는 것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국가 소유로 인정되는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있죠. 국가 소유의 토지를 통상 영토라고 부른다. 국가 소유로 인정되는 공간을 영공이라고 부르고 국가 소유로 인정되는 바다를 영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은 뭔가요? 국가의 지배하에 있는 자연이죠. 각종 물질로 구성된 영토에는 평야, 산, 하천이 있고, 그쵸? 영토 안에는 평야, 산, 하천 있잖아요. 살펴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 속에는 또 뭐가 있나요?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있다. 많잖아요.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식물도 각종 식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고대나 현대나 국가에 주어진 것이지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주어지죠. 그래요. 그럼 국가는 뭔가요? 정부를 통해서 일정 공간에 있는 자연을 그 지역 속에 사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면, 지배권을 얻으면 혹은 소유권을 얻으면 국가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게 국가의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냐, 어떤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냐, 그러한 것에 의해서 국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해서 일정 공간에 있는 자연을 지배하면 국가가 성립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도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 이후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인간은 필요에 따라 자연을 가공하니 가공이 가능한 대상을 살펴보자. 그러면 이제 어, 영토, 자연, 일정 공간 속에서 주어지는 자연, 이건 자본인가요, 자본이 아닌가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나요? 예나 지금이나. 그럼 자본이 뭐냐? 그거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뭐 얘기할 수도 있죠.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이 자본이죠. 예나 지금이나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자연은 중시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부를 구성해서 지배하려고 하겠죠. 그 자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필요에 따라 자연을 가공하니 가공이 가능한 대상을 살펴보자. 자연을 가공하죠. 인간은 도구를 가지고서. 농사와 목축을 발견한 인간은 곡식을 기르고 가축을 기르기 위해 토지를 가공하였고 그 결과 생긴 토지가 농경지와 목축지이다. 농경지와 목축지를 만들면 자연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주어진 자연은 파괴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현 시대의 문명이 자연을 파괴한다면서, 현 시대 문명을 발전시키면 안 된다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면서. 그러면 이제 농사 짓거나 목축업에 종사하며 살아야 되죠. 근데 가장 자연을 많이 파괴하는 산업이 뭔가요? 농업이라는 거예요. 방대한 토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즉 토지는 자연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인간의 목적에 따라 가공된다.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얻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를 가공해야 되죠. 농경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고대 농경시대 때부터 인간에 의해 가공된 대표적 토지이다. 농경지 목축지는. 그렇죠. 가공된 토지죠. 원래부터 주어진 토지가 아니죠. 농경지 목축지는. 한국에서 쭉 보면 논이나 밭이 있는데 그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그게 수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생물도 살고 다양한. 땅굴 역시 토지가 가공되어 만들어진다. 땅굴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죠. 한국에서 대표적인 땅굴이 지하철 터널이잖아요. 산을 뚫는 터널도 있고 땅굴은 땅속에 있는 거니까 지하철. 그래요. 터널을 얘기하겠죠. 지하철이 다니는 터널, 땅굴을 얘기하겠죠. 땅을 가공하더라. 교통 목적으로 산이나 지하에도 굴을 파기도 하고, 상하수도관을 설치하기 위해 땅굴을 파기도 한다. 그렇죠. 과거에는 어떤가요?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가거나 강에 가서 물을 퍼왔겠죠. 한국에서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수도꼭지 돌리면 물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지나가는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땅굴을 파서 상하수도관을 설치해서 이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땅을 가공해야 된다. 사람들은 땅을 가공한다. 이처럼 가공된 토지는 개인이나 정부의 가치 있는 재산으로 분류된다. 가치 있잖아요. 없으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가공하죠. 가공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공된 토지에는 농경지와 목축지만 있는 게 아니다. 현 시대에서도 계속 가공하고 있다. 가공된 토지는 예나 지금이나 국가에 있는 재산이죠. 재산이에요. 농경지건 목축지건 땅굴이건 필요에 반드시 땅굴이라 해야 되겠죠. 또 질문 해보라는 거예요. 가공된 토지는 자본이냐 아니냐? 자본이 되겠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자본이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자본이 되고 예나 지금이나 자본이 있었고, 예전에는 자본을 중시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농경지와 목축지를 중시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중시하니까 전쟁까지 일으켜서 넓은 영토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고대 국가들도. 그건 무슨 말이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는 거는. 일단은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왜? 아니, 고대에도 있고 현 시대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현 시대로 분류하는 단어로 쓸 수 있느냐. 틀린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환경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견해를 유포해요. 잘 없어지지 않죠. 해겔의 변증법은 정반합이다. 누가 유포시켰겠죠. 해겔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 해겔의 변증법이 뭐냐 이러면 다 정반합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뭐 책을 안 읽고 확인도 잘 안 하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말이죠. 누군가가 먼저 유포해버리면, 유포해서 유행하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의심을 잘 안 하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유행시키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인간은 예로부터 생물이나 무생물을 가공하였다. 가공했죠. 생물도 가공하죠. 무생물만 가공하는 게 아니죠. 먹고 남은 짐승으로부터 얻은 가죽은 옷이나 신발로 가공되었고, 그렇죠. 나무로부터 얻은 건축이나 가구의 원료로 사용되어 가공되었다. 무생물도 이용되죠. 뭐 나무, 뭐 목재, 각종 광물, 철 같은 거 이로부터 가공되었죠. 채굴돼서 곡물이나 고기의 재료로 사용되는 식물이나 동물 역시 길러지는 과정에서 변질되었으니 살아있는 생물 역시 가공 대상이 된다. 살아있는 생물 역시 가공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생물에서 가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도 인간 스스로 가공하잖아요. 육체를 성형 수술하잖아요. 근데 생물을 가공 안 할 리가 있냐는 거예요. 가공해서 이용하죠. 그게 신장이건 아니건 간에 가죽을 얻어서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것도 생물을 가공하는 거잖아요.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축이나 애완동물이 가공된 대표적 사례이다. 그럼 이런 생물이나 무생물, 가공의 대상이 되는 생물이나 무생물, 재산인가요? 아닌가요? 자본인가요? 아닌가요? 자본이죠. 가공에 쓰이는 가죽 같은 것도 재산이고, 또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식량, 쌀, 밀, 뭐 고기, 재산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참고 있는 식량, 재산이죠. 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 자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광물이나 석유와 같은 다양한 물질은 가공되어 쓰이는데 가공된 물질을 통해 생산물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통상 이런 것들은 무생물이죠. 무생물 가공한 데 있죠.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은 광물이나 석유와 같은 물질을 채굴해야 한다. 보통 채굴하는 산업을 뭐라고 부르나요? 광업이라고 부르죠. 가공 전 원료로 이용되는 채굴된 물질은 인간에게 필요한 재산이다. 필요하니 재산이다. 가공 전 원료로 이용되는 채굴된 물질은 뭔가요? 재산인가요? 아닌가요? 철광석 이런 거, 석유, 뭐 구리, 뭔가요? 금, 은.
금강석 이런 거, 채굴된 물질. 얘가 지금이나 재산이죠. 또 경우에 따라 자본이 될 수 있는 거죠. 채굴된 물질은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으로 가공된다. 그렇죠. 통상 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산물을 도구라고 부른다. 생산물도 두 가지로 분류되겠죠. 인간은 두 가지 활동밖에 안 하니까. 일하는 수단으로 가공된 생산물, 도구라고 부르죠. 그리고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하기 위해 만든 생산물의 종류 역시 다양한 욕구와 욕망에 대응하여 다양하다. 그렇죠.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공되는 대상, 또 수면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대상, 다양하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일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이나 소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산물은 형태만 달라졌을 뿐 예로부터 있던 것이다. 도구는 뭐 예로부터 있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칼, 망치, 낫, 쟁기 등과 같은 도구는 자동화 기계와 형태는 완전히 다르지만 노동하는 데 사용되며, 그렇죠. 물질이 가공되어 만들어진 도구라는 점에서 같다. 그래요. 도구도 근데 좀 분류할 수 있어요. 칼, 망치, 낫, 쟁기 등은 어떤가요? 인간의 활동과 결합하죠. 반면에 자동화 기계는 인간의 활동이 배제되죠. 그러면 도구도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자동화 도구와 수동화 도구. 넣어주면 좋겠죠. 자동화 기계는 자동화 도구에 속하겠죠. 도구나 생산물인 소비 대상은 인간에게 필요하니 사회에 있는 재산이다. 도구나 생산, 이렇게 도구나 생산물인 소비 대상은 재산이냐 아니냐, 재산이다. 자본이 될 수 있냐 없냐, 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물이지만 토지와 유사한 것이 있다. 댐이나 또 건축물 다리와 같이 토지에 부착된 것들이 있는데 토지와 결합되어 있어 토지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가공하며 만든 성능이 있는 생산물이다. 그렇죠. 주택도 그렇죠. 성능이 있는 생산물과 성능이 있는 생산물은 어떻게 되나요? 세월이 흐를수록 성능이 떨어지면서 못 쓰게 되죠. 토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주어지잖아요. 물론 가치나 가격은 변동하겠죠. 계산법 얘기했죠. 이외에도 사람들이 소득을 얻기 위해 토지와 생산물을 결합하여 사업체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사회에 있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요? 토지와 생산물 있잖아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통상 무엇으로 사업체가 구성되었는지. 예나 지금이나 사업체가 있나요 없나요? 이전에도 광업이나 공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구리로 만든 도구나 솔로 만든 도구를 얻기 위해서는 채굴도 해야 되고, 그건 좀 전문적이잖아요. 고대라 하더라도. 또 그 제작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제작하는 사업체가 없냐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도자기 같은 거는 쉽게 만들 수 없잖아요. 즉 사업체를 만들어 공업이나 상업 등에 종사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사업체는 토지와 생산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재산으로 여겨질 수 있다. 고대에도 재산으로 여겼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여겼겠죠. 사업체, 공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도 있었을 테고,
상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도 있었을 테고, 그 재산이 되는 거죠. 상업도. 조선시대도 상업 시장이 있었잖아요. 뭐 시전도 있고 유 그렇죠. 그런데 국가재산을 계산할 때 사업체를 토지와 생산물로 계산하지 않고 이익과 이자율로 계산하게 되면 중복 계산되기 때문에 이익과 이자율로 계산하고자 하면 사업체에 속한 토지와 생산물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 계산할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체를 구성하는 것도 재산을 보면 토지와 생산물이 결합으로 되어 있더라. 근데 사업체는 토지와 생산물의 합으로 계산될 수도 있지만 단일 하나로 통일해서 다르게 계산할 수 있다 했죠. 다르게 계산하면 빼고 계산해야 되겠죠. 사업체도 같이 계산하면 사업체에 속한 토지와 생산물이 중복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빼지 않고 한번 쭉 계산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토지와 생산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알 수 있으니까 사업체를 별도로 계산하려면 빼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